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손자병법. 지은이는 손자. 기원전 545년경부터 기원전 470년경.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 병법가로 동서양을 아울러 고대 최고의 전략가로 꼽힌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병법에 뛰어났으며 손이라는 성씨 또한 조부가 공을 세워 하사받은 것이다. 본래 제나라에서 태어났으나 오나라로 망명에 은거하며 불우에 져서 손자병법을 집필했다. 손자는 자신의 병법을 실천에 펼쳐 보이며 대국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오나라를 춘추시대의 패자로 끌어올렸다. 이후 함녀가 월나라에 패망하고 세상을 떠나자 후계자 부차를 도와 월나라를 제압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러난 뒤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손자는 단순한 책략가가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이자 혁신가였다. 단 6천자 남짓의 글 속에 그는 전쟁의 기술을 넘어 이겨놓고 싸우라는 역설적이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설계했다. 손자병법은 불패의 조건, 기만과 기회의 활용, 지형과 군심을 다스리는 방법 등 전장의 모든 국면을 관통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리더십, 협상, 경영, 인간관계까지 오늘날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승리의 사고법을 제시한다. 손자는 첫 구절에서 전쟁이란 백성과 국가의 생사 존망이 걸린 중대사이기에 반드시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어서 그는 전쟁을 결정하기에 앞서 적군과 아군의 전력을 면밀히 비교하고 승패를 좌우하는 조건을 철저히 계산한 후에야 비로소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은 먼저 필승의 형세를 갖춘 뒤에야 싸움을 시작한다 라는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즉, 싸운 후 승리를 바라지 말고 이겨놓고 싸우라는 것이다. 손자는 일관적으로 승산 없는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리한 형세를 조성한 뒤에 작전을 실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제시한다. 손자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패배하지 않을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원문. 손자는 말한다.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이다.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5가지 요소를 기준 삼아 적과 아군 양측의 여러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승패를 파악해야 한다. 5가지 요소란 첫째로 도, 둘째로 천, 셋째로 지, 넷째로 장, 5째로 법이다. 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생공사하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천은 천시, 즉 기후 조건으로 밤과 낮, 맑고 흐린 날, 사계절의 변화 등을 말한다. 지는 지리 조건으로
도로의 멀고 가까움, 지세의 험준함과 평탄함, 지역의 넓고 좁음, 그리고 사지와 생지 등을 말한다. 장은 장수의 덕목으로 지모가 뛰어난가, 충신을 지녔는가, 부하를 인애하는가, 용맹하고 과단성이 있는가, 군령을 엄격히 다스리는가를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군대의 조직 편제, 직책과 관리제도, 그리고 군수물자 제도를 가리킨다. 장수는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깊이 파악해야 한다. 오직 이를 파악한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을 7가지 항목과 비교하여 적군과 아군의 정황을 탐색해야 한다. 7가지 항목이란 어느 쪽 군주가 도의를 지녔는가, 어느 쪽 장수가 현명하고 유능한가, 어느 쪽이 좋은 기후와 지리 조건을 차지했는가, 어느 쪽이 군기가 엄정하고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가, 어느 쪽 병력이 더 강대한가, 어느 쪽 병사가 더 잘 훈련되어 있는가, 어느 쪽 군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상벌이 분명한가를 말한다. 나는 이러한 정황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할지 예측할 수 있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반드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를 가늠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의다. 흔히 떠올리는 도의나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구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전쟁의 정당성은 명분이 아닌 민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초안지에는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했지만 보물이나 궁녀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또한 진시황의 악법에 시달리던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약법 3장을 선포해 번잡한 법을 모조리 없애고 살인, 폭력, 절도 등 3가지 죄만을 처벌했다. 반면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보물과 미녀를 약탈하고 궁궐을 모조리 불태웠다. 불길은 3개월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고 보물과 미녀를 실어 나르는 마차가 줄을 이었다. 그뿐 아니라 항우는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생매장하고 심지어 유방이 살려두었던 진 황제 자영까지 참살했다. 천하 사람들이 이렇듯 극명히 다른 항우와 유방의 행동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는가? 민심은 필연적으로 유방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다. 도는 결국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으며 정의로운 전쟁은 민심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원문 무릇 전쟁이란 궤도, 즉 계략, 속임수이다. 전쟁에 능한 자는 무능한 것처럼 꾸민다. 용병할 준비를 갖추고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속인다. 가까운 곳을 공격하고자 하면서도 먼 곳을 공격한다고 믿게 만들고 먼 곳을 공격하고자 하면서도 가까운 곳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위장한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밀한 묘산으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평가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대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묘산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며 그 승패는 계략을 얼마나 정밀하게 세웠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결국 계산의 우위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 조나라의 장군 이목은 전국시대의 북쪽 국경을 수비하며 흉노의 침입을 막은 훌륭한 전략가였다. 그는 한 가지 특별한 군령을 내렸다. 흉노가 쳐들어와 도둑질을 하면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와 수비하라. 만일 적을 사로잡는 자가 있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흉노는 이목을 겁쟁이라 여겼고 조나라 군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방어만 지시하는 장군을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목은 튼튼한 수레 1300대와 말 13,000마리, 능히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전사 5만 명과 함께 활을 잘 쏘는 궁수 10만 명을 선발했다.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가축을 들판에 방목하도록 조치했다. 흉노가 먼저 소수 병력을 보내자 이목은 거짓으로 패해 달아나는 척하며 군대를 물렸고 그들이 약탈하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흉노의 수장인 선우가 이 소식을 듣고는 대군을 총동원하여 쳐들어왔다. 이에 이목은 갖가지 변화무쌍한 전술을 펼쳐 흉노를 포위했고 흉노족 기병 10만여 명을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뒤 10여 년 동안 흉노는 조나라 국경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는 손자가 말한 전쟁에 능한 자는 무능한 것처럼 꾸민다 라는 계략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손자는 장기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며 전쟁에서 귀중함은 신속한 승리에 있으며 결코 오래 끄는 데 있지 않다라는 병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다. 전쟁은 되도록 빠르게 끝내야 하는데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모름지기 속승이 생명이다. 몽골의 칭기스칸이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도 바로 속도에 있었다. 전쟁을 지체하면 할수록 승리의 기회는 사라진다. 원문. 전쟁에서 귀중함은 신속한 승리에 있으며 결코 오래 끄는 데 있지 않다.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전승, 즉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원문. 손자는 말한다. 무릇 용병의 원칙은 적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력으로 적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마찬가지로 적의 전군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무력으로서 전군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적의 부대가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무력으로서
적의 부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책략이다. 따라서 용병의 최고 책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 모략으로써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적의 외교 동맹을 와해시켜 고립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무력으로써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 적의 성을 격파하는 공성은 최악의 책략으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부득이하게 취하는 방식이다. 손자는 되도록 전쟁을 피하되 피치 못할 상황이 오면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뒤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철저한 원칙을 내세운다. 손자 병법에 익숙하더라도 이 병법서의 핵심이 온전할 전 이 한 글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전이야말로 손자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 개념으로 가장 이상적인 전쟁의 원칙이자 목표이다. 전은 온전하다는 의미로 싸움 없이 온전히 이기는 것, 피해 없이 전쟁을 종결짓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자 병법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손자는 전쟁이야말로 국가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라고 여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명한 이익이 없다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면 결코 가볍게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국가는 멸망하면 되돌릴 수 없고 사람의 목숨은 더더욱 되살릴 수 없다. 손자가 최상책으로 여기는 벌모는 싸우지 않고 모략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원문.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황이 5가지가 있다. 첫째, 어떠한 정황에서 적과 교전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승리한다. 둘째, 병력의 규모를 근거로 적절한 전략을 채택하면 승리한다. 셋째, 장수와 사병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개심을 가지면 승리한다. 넷째, 준비된 군대가 준비되지 않은 적에게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능력을 발휘하고 군주가 함부로 관여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5가지가 승리를 예측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패할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병기란 본디 상서롭지 못한 것이며 만물은 그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를 지닌 자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노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다. 손자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은 이러한 노자의 비전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다.
한편 손자병법은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의 형세를 물의 흐름에 비유한다. 무릇 용병의 규율은 물의 흐름과도 같다. 물이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용병의 규율은 적의 견실한 실을 피해 취약한 허를 공략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도덕경의 상선약수와 일맥상통한다. 상선약수는 가장 높은 덕성은 마치 물과 같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꺾는 데 있어 물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꺾는다. 세상 누구나 이를 알지만 정작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총명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센 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자이다. 손자는 먼저 패하지 않을 조건을 마련한 뒤 적의 실착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손자병법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 손자는 말한다. 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적이 패하는 것은 적이 허점을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작전에 능한 자는 적에게 패배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적이 반드시 나에게 패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을 좌우한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는 공포 정치로 악명이 높았다. 측천무후는 신하를 제압하는 수단을 말을 제어하는 세 가지 도구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나는 쇠 채찍, 또 하나는 쇠몽둥이, 마지막 하나는 비수인데 채찍으로 복종시키지 못하면 몽둥이로 제압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비수로 숨통을 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측천무후의 인재 기용만큼은 과감하고 공정했다. 그녀는 가문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선비들에게 직접 정책을 물었다. 그리하여 관리를 보충하는 수레가 연이어 다니고 그럼에도 남겨진 인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처럼 인재를 적절히 발탁하고 정치를 맡겼기에 측천무후 시대는 오랜 안정기를 누릴 수 있었다. 측천무후가 발탁한 인물 가운데 누사덕은 관대하고 온후하면서도 신중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후가 인재를 찾을 때마다 적인걸을 추천했는데 적인걸이 도리어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적인걸 또한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다. 그는 군주의 잘못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조정에서 시비를 다투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측천무후가 적인걸에게 물었다. 훌륭한 인물을 한 사람 얻고 싶은데 적당한 자가 있겠소? 적인걸이 답했다. 장간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재상의 제목입니다.
측천무후는 곧 장간지를 사마에 임명하고 뒤이어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훗날 무후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장간지는 군사를 이끌고 궁중에 들어가 그녀가 총애하던 장혁지와 장창종을 베고 무후로 하여금 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하도록 강제했다. 역시 인사가 만사였다. 측천무후는 인재를 잘 등용하여 오랫동안 안정된 치세를 구가했으나 그녀가 불러들인 한 사람이 훗날 그녀와 한 왕조의 운명을 바꾸었다. 미국 남북전쟁 초기 북부 연방의 대통령 링컨은 북군을 이끌 장군을 서너 명 기용했지만 모두 남군에 패하고 말았다. 그의 기용 기준은 큰 과오가 없을 것이었는데 결국 무난한 사람을 임용했다가 번번이 패배했다. 반면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기준은 달랐다. 그는 사적인 단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쟁 수행과 무관하다면 유능한 인물을 과감히 기용했고 그들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 링컨은 거듭된 패배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그는 술을 좋아하는 두주불사였지만 지휘 능력만큼은 탁월한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사령관 자리에 앉힐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하자 링컨은 그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그 술을 몇 통 보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소 라고 응수했다. 그랜트 장군의 임명은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는 거침없는 공세와 무자비한 작전 수행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마침내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규모나 무력의 크기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면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가,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정밀하게 수립하는가, 그리고 지휘관이 얼마나 기민하게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 손자는 전쟁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변화와 그에 대처하는 방식을 구변이라는 개념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원문. 손자는 말한다. 용병의 기본은 장수가 군주의 명을 받아 병력을 소집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다. 통행이 곤란한 곳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지에서는 인근 국가와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적국의 국경이 가까워 생존하기 어려운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세가 험하고 포위당하기 쉬운 곳에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만약 되돌아갈 길이 없는 곳에 잘못 진입했을 때는 과감히 결전을 벌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적군과는 교전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성은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땅은 탐하지 말아야 하며 군주의 불합리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구변의 구체적 운용에 정통한 장수야말로 진정 용병을 아는 자라 할 수 있다. 전국시대 소국 한나라는
이웃의 강대국 진나라에 시달리며 늘 짓밟히는 신세였다. 이에 한나라가 한 가지 꾀를 냈다.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켜 한나라를 공격할 여력을 없애기 위해 진나라가 대규모 수로 공사에 매달리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당시 수로 건설은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가적 역사였다. 한나라는 수로 기술자 정국을 첩자로 보내어 진나라를 설득하게 했다. 진나라는 정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나라의 계책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정국이 한나라에서 파견한 첩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다. 당시 진나라의 왕은 훗날 천하를 통일할 진시황이었다. 그는 경노하여 정국을 즉시 처형하려 했으나 정국은 이렇게 말했다. 소신이 한나라 첩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로가 완성되면 진나라를 위해서도 만세의 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시황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당시 진나라는 수자원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뒤떨어진 상황이었다. 결국 진시황은 정국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수로 건설을 이어가도록 명했다. 정국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10년 만에 수로가 완공되었다. 정국 거라 이름 붙여진 이 수로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원래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은 비가 적고 척박한 땅이었으나 수로 덕분에 비옥한 토지로 탈바꿈하여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진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한나라가 적국을 피폐하게 만들고자 꾸민 계책은 도리어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문. 장수에게는 5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지나치게 용맹하여 오직 사생 결단으로 치달으면 적의 꾀임에 빠져 죽고 겁이 많아 오직 생존만을 추구하면 포로가 된다. 성격이 조급하고 화가 많으면 적의 가벼운 모욕에도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청렴하고 명예를 추구하면 적의 유언비어에 흔들려 충동에 빠진다. 백성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인의를 중시하면 적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 번뇌하며 움츠러든다. 이 5가지는 장수가 범할 수 있는 과실로 용병의 재난이다. 전군이 몰살되고 장수가 죽게 되는 것은 모두 이 5가지 위험에서 초래되니 반드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우의 패기와 기계는 어릴 적부터 드러났는데 그가 9살이었을 때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저자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데에서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용맹을 떨쳤고 그 호방한 기세는 자기 스스로 읊은 역발산 기계세라는 구절처럼 그야말로 천하를 뒤덮었다. 그러나 항우는 자신의 무용에 도취하여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사기 항우 본기에서 사마천은 항우의 잔혹한 면모를 자세히 묘사하며 그것이 그가 천하를 잃은 주된 원인이라 지적한다. 그는
회개 군수를 죽이고 송이를 죽였으며 진나라 수도 함양을 도륙하고 의제를 시해했다. 진나라의 병사 20만 명을 산채로 파묻은 사건에서 그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다.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한 그의 행적은 민심이 떠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사마천은 이렇게 평했다.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제후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원망했다. 이렇게 하고도 배반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항우는 오직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고 자신의 지혜만을 믿었으며 옛사람을 본받지 않았다. 오직 무력으로서 천하를 정벌하고 경영하려 했다. 믿음을 주면 사람은 절로 따른다. 삼국지 연의에 전하는 이야기다. 위나라의 사마의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총나라를 기습했다. 당시 총나라는 병력을 3분하여 12만 명 중 8만 명은 귀가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고 4만 명만이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 4만 명으로 30만 대군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장수들은 제갈량에게 즉시 휴식 중인 8만 군사를 다시 소집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렇게 답했다. 무릇 군대는 신이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신의를 굳게 지킬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했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 쉬고 있는 이들의 부인과 자식은 남편의 귀환을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겠는가. 그들은 이미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 위기에는 우리가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그것이 곧 신이다. 제갈량의 말이 전해지자 병사들은 모두 크게 감동했다. 모든 병사가 전의를 불태우며 일당 10의 각오로 각자 선봉에 서겠다며 다툴 정도였다. 그 용감무쌍한 기세에 사마이의 30만 대군은 혼비백산 대패했다. 이 전투에서 위나라가 자랑하고 총나라의 모든 군사가 두려워하던 맹장, 장압조차 전사하고 말았다. 제갈량이 이끄는 군대의 모습은 손자 병법에서 말하는 평소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은 장수와 사졸들 간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과 꼭 맞아 떨어진다. 병사들이 이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나선 까닭은 제갈량의 인품에 감동하여 상하간의 신의가 두터워지고 깊은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총나라의 영웅이지만 제갈량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은 인물이 있다. 바로 장비이다. 장비는 장판파에서 홀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낸 용맹으로 이름 높은 맹장 중의 맹장이었다. 그러나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죽자 장비는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그는 반드시 관우의 복수를 이루리라 거듭 다짐했고 주변 참모들은 술로 그를 위로하고자 했다. 장비는 매일같이 통음하며 술에 흠뻑 취해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그런데 장비는 술에 취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 분노는 점차 부하들에게 향했다. 그는 사소한 허물을 트집잡아 부하들을 가차없이 구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직접 장비를 찾아와 이렇게 충고했다. 아우, 부하를 자꾸 매질하면 원망이 쌓이게 마련이네. 장수는 법과 예로 군을 다스려야지 분노로 다스려서는 안 되네. 그러다 보면 적보다 먼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장비는 유비의 충고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만들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에 범강과 장달이라는 두 부하가 간언했다. 흰 깃발과 흰 갑옷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늦추어 주십시오. 장비는 크게 노했다. 그는 곧 범강과 장달을 나무에 묶고 곤장 50대를 때리게 했다. 장비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호통쳤다. 당장 내일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놈들을 죽여 모두에게 본보기로 삼겠다. 범강과 장달은 장비가 반드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 확신하고 그날 밤 장비가 자고 있는 틈을 노려 그를 죽였다. 이리하여 장판파의 맹장 장비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병사들과 두터운 신의를 나누어 전군을 한마음으로 만든 제갈량과 달리 장비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부하를 함부로 대했다. 결국 그 후과로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원문. 작전 지휘에 능한 자는 부대가 서로 간에 마치 소련이라는 뱀처럼 움직이게 운용한다. 소련은 항산에 사는 뱀으로 머리를 치면 꼬리가 즉각 반응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즉각 반응하며 복부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모두 반응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군대를 소련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답한다.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은 본래 원수지간이지만 그들은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자 마치 한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도왔다. 전군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한 사람처럼 용감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올바른 지휘에 달려있다. 유대인이 사업을 경영할 때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바로 요리하면 행동하고 불리하면 멈춘다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주의자인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통계와 숫자뿐이다. 그들은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기업이란 애지중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들은 수십 년간 공들여 일군 회사라도 전성기에 이르면 과감히 매각한다. 손자병법은 일관적으로 4가지 이상적 목표를 추구한다. 온전할 전, 알지, 먼저 선, 착할 선이다. 지는 용병의 기초이자 원리이다. 전쟁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를 놓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승패는 누가 더 깊이, 누가 더 먼저 아는가에 달려있다. 손자병법에는 지라는 글자가 모두 79번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이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지의 토대 위에 적확한 계략이 운용될 때, 정보의 우세가 전투력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전은 온전히 보존하다라는 뜻이다. 손자병법에서 전은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와 군대를 보존하는 온전함을 의미한다. 같은 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아는 것, 즉 선지이다. 적보다 한 발 앞서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관건이다. 손자는 말한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밀한 묘산으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평가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자는 먼저 필승의 형세를 갖춘 뒤에야 싸움을 시작하지만 패자는 싸움부터 버려놓고서 그제야 승리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선은 도덕적 의미의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손자는 말한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책략이다. 손자병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절대 명제를 관철하며 선지, 즉 먼저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36계는 중국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여러 인물에 의해 구전되고 집단적으로 다듬어진 전술 전략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36계라는 용어는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명장 단도제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전쟁에서 종종 도망치는 계책을 상책으로 삼았고 항상 기민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세간에서 36가지 계책 가운데 도망치는 것이 최고의 계책이라는 의미에 36계 주위상계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36계는 궤도, 즉 계략으로 전쟁을 다스린다는 손자의 사상을 후대에 구체화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손자는 전쟁은 계략이다 라고 선언하며 승리를 이끌 12가지 계책을 소개한다. 36계는 이러한 형식을 본떠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 6가지 상황에 따라 각각 6가지 계책을 제시해 36계로 정리했으며 마지막 패전계를 제외하면 모두 4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36계는 손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후대의 경험과 사례를 더해 엮은 것이다. 그렇다면 36계에는 어떤 계책들이 담겨 있을까? 제1계 만천과해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다. 삼국지에 나오는 후한 말의 명장 태사자는 완전히 포위된 성에 갇혀 있다가 이 계책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성문을 나와 적군이 보는 앞에서 활쏘기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적병들이 긴장하며
무장하고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차츰 경계를 늦추어 그가 나타나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문 밖으로 나온 태사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노려 그대로 적진을 빠져나와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다. 제3계 차도 살인. 칼을 빌려 적을 죽이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제갈량은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오나라의 왕 손권을 찾아갔다. 그는 이대로면 오나라도 흡수될 것이며 힘을 합쳐야만 승산이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손권은 적벽에서 조조군을 격파했고 제갈량은 총나라 건국의 기반을 다졌다. 제10계 소리장도. 웃음 속에 칼을 품다. 실상과 다른 태도를 드러내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계책이다. 송나라의 명장 조위는 기지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어느 날 조위 측 병사 수천 명이 적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놀라서 떠들 것 없네. 모두 내 명령에 따른 것일세. 이 말이 적군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이것이 조위의 작전이라 여겨 항복한 병사들을 모조리 처형해버렸다. 제23계 원교 근공. 먼 나라와 손잡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책사 범저가 제안한 외교 정책이다. 진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와는 손을 잡고 가까운 나라부터 각계 격파하는 방책을 써서 마침내 천하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제36계 주위상계.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 36계 중에서도 최상의 계책으로 꼽히는 원리다.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단도제는 전쟁에서 퇴각을 전술로 자주 활용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퇴각하거나 병력을 분산시켜 적의 공격을 피하고 기회를 기다려 상대를 격파했다. 이 계책은 무작정 달아나라는 것이 아니라 승산 없는 싸움은 결코 해서는 안 되며 과감히 물러나 힘을 비축하고 유리한 기회를 틈타 싸움에 임하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손자병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은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을 수록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2000년이 넘는 옛날에 기록한 책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손자가 중시한 것은 나라와 백성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싸워야 할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인 간의 말싸움이든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데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도입니다. 손자가 말하는 도는 한 집단 전체 구성원의 마음이 일치 단결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치면 인간은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똘똘 뭉친 약소 국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인간은 강한 듯하지만 약하고 약한 듯하지만 강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힘없고 무력한 것 같지만 한 뜻으로 뭉친 사람들의 집단은 어떤 외부 압력으로도 꺾기 어려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도 손자병법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점은 너무 당연한 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죠. 이것이 바로 머리로 하는 공부와 삶으로 하는 공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정보나 지식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삶을 통해 경험하고 검증하고 체득하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저 기억에 불과합니다. 기억은 매우 힘이 없는 수단이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기존의 패턴입니다. 항공모함 같은 커다란 배는 방향을 바꾸는데 일반 작은 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의 인생은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큰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는 큰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이나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음미하고 사유하고 경험해보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중 단 한 줄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는 전략과 전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해치고 내 이익만을 꾀하기 위한 권모술수나 음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살리고 관계도 살리는 최적의 상생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전략적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말초적인 감정과 욕망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인생을 위해서 손자병법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